사람 통일이 먼저다. 여러분께서는 김형덕의 묘양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사실 이 시그널이 참 이렇게 명구스럽게 느껴지네요. 너무 요란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형덕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형덕입니다. 네. 이제 1년의 사건들, 사고들 다 보셨죠? 예. 저도 정말 착잡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북한의 직업 당비서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제를 좀 바꿔봤어요. 아주 긴급 사태에 저도 대응하느라고 상당히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 몇 번이나 좀 접하셨어요? 저는 사고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자마자 산풍 사고. 그때 오셨군요. 그러면 그 성수대교 붕괴. 네네. 그 후에도 시페리오라는 여객선 침몰을 사고. 네. 그 후에 또 뭐 있었죠? 하여간 사고를 대구 지하철 사고. 대구 지하철 사건 있었죠. 그러면은 사고를 참 많이 겪었죠. 예. 오시자마자 만약에 그런 걸 봤다면은 살짝 당황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한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된 사회였고, 북한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백화점이 대낮에 무너지니까, 상당히 멘붕이 왔죠. 말 그대로. 네, 멘붕이 왔고,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 붕괴 같은 건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등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이번에 사고는 저는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게, 저도 딸이 둘이에요. 이제 중학생 딸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돼보니까, 그렇죠. 정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맞아요. 처음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남한에서 저런 사고가 벌어지나 하셨겠지만, 지금은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면 상정을 해보면 저는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회를 드려서 정말 부모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좀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일단은 저희가 좋은 소식 얘기하고 또 좋은 대안을 얘기하고 이런 게 잘 좋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그런데 저는 지금 참 속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게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제1위 조선소 제조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근데 조선소 제조 1위 국가가 중소형 배 하나 지금 빠진 거, 그것도 먼 해안이 아니고 인근 해안에서 빠진 거를 지금 구조할 수 없어서 지금 일주일 이상 간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난 구조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계기가 상당히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즉시 하라 그랬는데 지금 즉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배를 일단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게 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왜냐하면 즉시 하라면 우리 국가 역량을 총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운하 3호라는 걸 발사했을 때 잔해물을 건질 때 보니까 굉장히 우리 기술이 좋더군요. 왜 그런 기술을 안 씁니까? 보니까 수심 80m 있는 걸 꺼내 올렸어요, 그때. 그럴 때는 행동이 재빠르죠. 근데 왜 지금 못하냐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빨리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끌어올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안 꺼내는 게 저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 진짜. 제가 부모라면 막 미치겠어요, 이거. 지금 아마 사실 온 국민들의 심정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 매뉴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대통령이 지휘를 약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 나서서 했으면 끝까지 지금 TF 장을 대통령이 맡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센터장을 대통령이 맡으면 누구도 협력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특수장관이 맡으면 그 관계,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면 국방장관은 국방 쪽에 협력을 얻을 때 굉장히 좀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장을 맡는 게 맞다고 봤어요. 컨트롤 타워를 되죠. 그렇죠. 네. 대통령이 맡아서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네.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배를 먹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는 그 처음에 초동 대처를 조금 문제 있게 하지 않았나. 일단 가서 그렇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장을 맡을 테니까 각 부서는 4명이 따르시오 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기나 혹은 해난 구조를 해본 경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선택 중에서 빨리 끌어올릴 방법이 뭔지를 좀 선택을 해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루머도 돌고 자꾸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서 그런 걸 정말 진두지휘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경험이 없는 게 아니냐.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자, 이런 이제 사태를 딱 직면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늘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에서는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재난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손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예. 저 이제 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셨는데, 보니까 북한도 그 재난 구조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북한은 잘 안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의 우수함이냐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나라 수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체계는 잘 돼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지명 대표님 다시 모시고 나왔고요. 한 분은 네. 이제 최성경 선생님이신데 평양시 이 형제산 구역 여맹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한 개 구에 여성 조직을 총괄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건 유급으로 하셨던 분이니까 그 행정 조직 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은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하니까요. 당일꾼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여맹이라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면은 여자들의 총괄 조직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속은 어딘가요? 그거 여맹이죠. 여맹. 여성동맹. 여성동맹은 결국은 당 아래에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당 외곽 조직이죠. 당의 외곽 조직. 당의 외곽 조직은 아니고 원래 그러니까 여성 조직, 청년 조직이 다 있는데 그렇죠. 모든 조직은 당의 영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로 말하면 여성부 소속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행정 실무로 하셨던 분이에요. 최성경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평양 안에서 사시던 분이시면은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빨갰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자유로운 대화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이주명 대표님을 여러 번 모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당을 지난번에 비난했는데 이게 북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소위 수팩이라는 게 노동당원이냐 대학을 나왔느냐 노동당원이냐 대학을 나왔느냐 군대 갔다 왔느냐 이 세 가지를 갖춘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분이고 최성경 선생님도 군인이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춘 분들이 북한 사회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스펙이 쌓인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굳힐 수 있고 위치가 굳혔던 사람들이 북한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난 노동당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면전에 대놓고. 우리 전 대표님 이제 이해하실 거면 당 탈퇴하셨으니까. 탈당하셨으니까. 지금은 탈당 당연히 하셨겠죠. 나만 오시는 것 자체가. 자동 탈당이죠. 자동 탈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표현 중에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배를 들어올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초기 대응을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 김영덕 소장님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 맞고요. 옹골차게님. 예, 지금 사실 저희가 표현 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혹시라도 오해를 드릴까봐 그리고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좀 상처가 될까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구조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인양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요. 김영덕 소장님이 표현하신 거는 배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배 안에 갇혀있던 그 생존자들을 당연하죠. 배를 끌어올려야 그분들 빨리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배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살짝 조심스럽고 그 안에 구조 작업, 그러니까 실종자들 구조가 먼저 된 다음에 배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좀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배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종자를 먼저 빨리 발견한다는 의미와 동일시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배가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건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올린 다음에 그 들어올리는과 동시에 그걸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 선우를 빨리 따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생존자 수색이 그러니까 배 자체가 계속 물에 잠겨 있으니까 이게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일단 오늘 들어올려야지 가능한 거죠.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요. 사실 이제 모 정치인들이 좀 부적절한 언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다시 이제 이념 논쟁, 색깔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유치한 것 같고요. 사실 뭐 북한에 와서 거기 와서 남이 그 지나가는 여객선을 칠 이유는 없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학부모 중에 선동하는 종북 좌파가 있다는 둥, 빨갱이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북한 재난대책 잘 돼 있다고 칭찬하면 또 북한 고무 찬양지에 덮어 씌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 거예요, 하나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서방서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소방서가요. 서방대요. 남한이 없을 때 이미 북한은 다 있었어요. 그 체계는 잘 돼 있어요. 체계. 잘 돼 있죠. 이제 그 서방서는 네. 저희는 이제 서방서가 별도로 돼 있지만은 북한에는 이제 여기로 말하면 경찰에 같이 가지고 있죠. 이제. 네. 그래서 경찰복을 입은 그 경찰들이 서방서를 하고 있고요. 기본 다 이제 그 서방원들은 거의나 이제 군복무와 같이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가족 가진 사람이 서방원은 없습니다. 물론 지휘관들은 가족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 우리 군에 왜 젊은 사람들 씁니까? 물부를 안 가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희생 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힘이 있고. 근데 왜 한국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9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 소방관 분들이,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구조대로 투입 빨리빨리 되고 그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을 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무능한 대응을 할 수 있나라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터지는 그런 사고들과,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혹시 경험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얘기라도, 북한에 뭔가 큰 사고 터졌을 때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에서 어느 한 시가 물에 홀랑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큰 인명 피해가 나고 마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갔습니다. 중앙이 이제 뭐 사고 이제 대책 마련 아래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도가 달라붙고 시군이 달라붙어서 구조 사업을 합니다. 저는 물론 장비는 여기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죠. 낙후한 수준이지만 동원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정말 조직적으로 잘 동원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이제 워낙 이제 뭐 조직화는 잘 돼 있어요. 뭐 유명함질라도 아침에 이제 나가서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뭐 첫째 인명피해가 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또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마사지자 시내가 이제 낙후했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침마다 여기 우리 저는 보진 못했지만 우리 새마을 운동 때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랬다 그래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동원돼서 정말 동원돼서요. 갔습니다. 북한.
역시 오늘도 아마 북한에서는 그런 네. 동원을 배급은 안 주지만 무지한히 그런 거는 조직적으로 잘 동원되게끔 조직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쟤는 남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도 역시 뭐 북한 정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네네. 정권의 책임자들이 임명이 돼서 시군에 또 이제 그 뭐 재난구역에 파견이 돼서 재난구조 사업을 하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면 여기처럼 이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그 사고 크기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혹은 그 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동원력은 훨씬 잘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북한의 모든 게 조직화가 돼 있는 사회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여명원 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로총 조직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이 보통 당에서 그걸 맡죠. 보통 당에서 맡아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선 제가 예전에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헬기 막 띄우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 수송을 헬기로도 하더라고요. 급할 때는. 아, 북한에서도? 네, 노동당에서 왜냐면 그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여론이 나빠질 것 같으면 바로 헬기 띄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북한도 만약에 그 사정이 딱 경중이 되면 저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아까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려하는 게 초기 대응이 되게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는 일단 우리가 배가 전복됐습니다 하고 관제센터에 교신한 다음에는 네. 그 선장이 매뉴얼대로 대응하는데 빨리 탈출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선장이라면. 근데 계속 이수라 그랬다는 건 전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간에 있었겠죠. 그쪽 관제소에서 어떻게 하라고 교신을 계속 해줬겠죠. 탈출시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탈출을 안 시킨 머무르라고 거죠. 했으니까 그게 지금 네. 매뉴얼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바깥으로 막 뛰어만 나와서도 대부분 구조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을 네. 많이 해요. 예. 근데 북한에 그게 이제 평소에 의외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늘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와는 약간 국가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늘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어릴 때부터 계속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근데 이번에 우리 사건 선장님 어떤 분인지 잘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 북한에서 저 정도 행위가 있으면 공개 총살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희생정실반에서 매뉴얼대로 행동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탈출했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반인륜 범죄라고 해가지고 총살해버려요. 왜 그러냐? 그거는 다수의 희생을 보고서 방치한 거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란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남한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 때 윤리교육이 선행하지가 않아요. 윤리교육이요? 직업윤리라는 교육이 철저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만 있으면 자격을 주는 겁니다. 네네. 쉽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선장은 이래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탈출했다는 데서 뭐 과실치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첫 번째 북한같이 계속 윤리교육주의가 선장은 이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켰더라면 저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라이센스를 못 받아요. 북한에서. 그럼 최성경 선생님도 지금 이 상황 보면서 처음에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예, 저는 이제 사고가 난 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선 저렇게 된다면 선장이 살겠다고 먼저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또 배가 침몰되기 전에는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김정은 초상화를 먼저 안고 내려야 그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숨을 구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초상화만 가지고 내려도 그 사람은 영웅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한쪽으로 또 다시 또 돌이켜 본다면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사람이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데는 선장이 앞장서야 되지 않냐. 지도 일꾼이라는 게 어디서 표현됩니까? 근데 이번에 저는 이번 그 사고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 돼 있다.
예? 저거는 그 책임 일꾼으로서 그 배의 그 기본 지휘관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로 말하면 뭐 전투 지휘관이죠. 네. 근데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안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민방위 강의들을 많이 나가고 있어서 특별히 안산하고 많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이 너무나도 안 됐고 정말 이번에 사고당한 그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북한에서 아직 딸 자식 데려오지는 못했고 있지만 저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이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눈물 같은 것도 이제는 안 나오기 마련이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은 속이 탈 대로 탔고 제가 될 대로 된 그런 분들한테 자꾸 또 예부에서 자국 같은 걸 주고 이렇게 하니까 더 심각한 현실에 들어가지 않냐 이런 걸 보면서 참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장비가 좋아서 뭘 하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돌직구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요. 최성경 선생님께서는 말 그대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에서 시스템도 참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후회하십니까? 한국으로 오신 걸? 그런 후회는 없고요. 네. 뭐 한국을 내가 왔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후회를 가진다. 이런 거는 없고요. 좀 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게 기본 이렇게 활동하시는 지휘관들이 자기 임무를 원만하게 좀 수행했으면 좋겠고 책임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또 이제 배가 아니래도 일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는 국가에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안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붕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북한보다 더 혼란이 많았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혼란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네. 다만 저는 초동 대응에서 대통령께서 딱 달려가시길래 이거 2, 3일이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가셨으니까 모든 국가 영향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일주일 이상을 끌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왜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가지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대통령 가면 오히려 더 민폐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오히려 또 뒤로 빠지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게 하든가 아니시면 일단 가수면 센터장을 맡아서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조율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부도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관이라도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 결재라든지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TF를 구성해서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그럼 현장에서 지휘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겠다 그러고 뒤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대책안보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생존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왜 갔는지 저는 그게 혼란스럽고 저는 아직 대통령의 행동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국민으로서 왜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 가셨으면 뭔가 책임을 좀 지시든지. 이번에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딱 하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올라와서 대통령이 바삐 해야 되실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다른 건 다 중요치 않습니다. 대통령께 진짜 여쭤보고 싶네요. 왜 가셨는지. 왜 가셨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왜 가셨습니까, 그게? 네. 아이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 말씀을 듣는 내내 참 창피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누굴 향해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얼마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참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교육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다 사건이 퍼져나가서 영국의 BBC를 비롯해서 대부분 외국 언론이 전파를 탔어요. 우리 세월 사건을. 근데 한국의 보통 국가 이미지나 국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이 됐죠, 이번 계기에. 근데 뭐 좋은 자극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긍정적인 요점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되고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대리를 맡은 겁니다. 임시로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났을 때 대통령 역할이 나타나는 겁니다. 뒤에서 동원하라 격려가 아니고 장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사안에는. 지금 우리가 외교 문제라든지 국가의 그 이익을 낳던 현안이 불려불뻔 현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현장에 딱 주의센터를 구성하고 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설령 우리가 생존자를 많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한국에서 전시행정,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실속은 없는 이런 게 이제 나오듯이 북한도 사실 그 정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좀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이렇게 뭐 북한에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아마 그런 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도 북한에서도 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주 심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우리하고 시대 차이가 지난번에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한 3, 40년 아니다 보니까 우리 3, 40년에 정권이 뭐 오죽하면 뉴스가 땡전 뉴스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뉴스만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요즘은 땡방 뉴스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좀 바뀌긴 했죠. 그런데 뭐 어쨌든 북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서 이제 군안하는데 뭐 헬기를 띄우고 인민군을 동원하고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그쪽도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군대를 투입한다고요. 위험한 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장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북한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되면 김일성 초상화를 꺼내느냐 안 해느냐 이걸 가지고 써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초상화는 다시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 초상화 꺼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죽는 사람 많죠 어제.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그 모든 걸 다 이제 충성심, 예? 그 수령에 대한 이제 충성,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다 나니까 사람 그 평가를 일단 하니까 이제 뭐 사람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일성 초상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걸 TV 뉴스에 내보내요. 예. 그 잠수함이든 이제 뭐 화재 사고가 났든 관계 없어요. 이제 집에 화재가 났어도 집안에서 아무런 이제 그 물건을 기성품도 이런 거 건지지 못해도 초상화만 가지고 나와도 충성심은 그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광고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좋은 점들이 이제 광고하고 이제 배처럼 그 지금 사고 난 그런 배처럼 이제 침몰됐다 해도 사람을 건지지 못했어도 이제 그 초상화만 가지고 나와도 그 사람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영웅 칭호를 받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김부자의 초상화는 건졌어요. 네. 그럼 그 사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권에서는? 물론 뭐 어떤 사건가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책임자 문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초상화를 구했다고 해서 그 구한 사람 한테는 물론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지만은 또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낸 장이나 이자 같이 그 당사자한테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고의적이냐, 과실이냐, 우연히 어쩔 수 없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제 큰 공장 같은데 화재 사고가 나면 뭐 지배인이요 뭐 이런 사람들 잡혀가기도 하죠. 이제 물론 당일꾼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행정일꾼이 잡혀가죠. 왜냐하면 그 행정일꾼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제 당일꾼은 정치 활동하라는 거고 행정일꾼은 그 공장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행정 사업을 하라는 거니까 행정일꾼이 잡혀가겠죠.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이제 강습 이제 실습을 갔는데 큰 이제 광산이었어요. 이제
광산의 땅 밑으로 이제 굴을 뚫으다 나니까 그 꼭대기에 이제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됐는데 비가 많이 오다 나니까 그 물이 이제 조수시 고인 물이 밑으로 이제 집안이 약해되다 나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15명인가 이제 사망 사고가 났어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중앙에서 이제 뭐 부총리급 이제 뭐 그게 이제 금속공업부 산하의 광산이었으니까 뭐 금속공업부 이제 그 부총리 겸인데 이제 부총리가 내려왔고 네, 상위 부총리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뭐 시군에서 이제 막 동원되고 했어요. 근데 워낙 이제 괭이니까 광산이다 나니까 괭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수직도 내려가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 갈래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 찾는데 무지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그 수습되기까지는 뭐 중앙까지 다 동원돼서 뭐 펌프 이제 그 양숙이라고 하죠. 이제 펌프에다 놓고 지금 물 퍼내고 물을 하고 계속 뽑아내야 되죠. 예. 퍼내야 돼. 사람을 찾으니까 네. 밤낮으로 퍼내고 북한에는 전기가 이제 잘 안 옵니다. 이제 그 또 중앙에서 무조건 거기다 전기를 줘라 해가지고 더도 거기다 무조건 전기를 그 이제 공급을 무조건 다른 데 거 잘라서 거기다 이제 사고를 딴 데는 다 수습하기 일단 위해서. 스톱하고 무조건 예. 그쪽을 집중하는군요. 주죠 이제. 그래서 뭐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실습 나갔다 참 그 사람들이 죽어서 한 보름 있다 꺼내니까 막 너무 이렇게 불어가지고 사람 진짜 그 펌프공이요 뭐 이제 그 갱의 안에 들어가서 힘든 일을 안 하고 허란 일을 하는 데는 또 여성들입니다 이제. 거기도 역시 어린 여성들이 이제 막 시집가기 전에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막 사고 나서 막 보고 참 그때 너무 그래도 그때의 그 기억 있죠. 왜? 네. 그래도 정부 차원의 어떤 북한의 내에서의 대응과 이런 걸 네.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참 북한이 대응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물론 어떠세요? 장비는 한심하지만 네. 일사천리로 대응하는 거는 저는 잘 그때 지금 너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네. 이제 그 아들 딸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지금 미흡하지 않냐. 원체 저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배승선했던 사람들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느 날까지도 일주일 지난 어느 날까지도 뭐 외국인이다. 이거 뭐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는 너무 내가 제가 보건데도 자식 키우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네. 객하고 참 그 가족들은 지금 사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억장이 사실은. 무너지죠. 일주일 예. 내내. 근데 저게 좋게밖에 대처 못하냐. 물론 최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말 좀 속상합니다. 이제 안타깝고. 왜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이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으면서 또 하나 이제 많은 그 실종자 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상처가 됐던 게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경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북한 같은 경우에 워낙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뭐 언론이라는 게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처럼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모든 건 이제 또 당에서 선전부다는 데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물론 노동신문이야 뭐 노동신문사가 있지만 노동신문사 역시 단기간지로서 이제 다 그렇죠. 통제를 받고 굴 하나 나가는데도 이제 그 실리는데도 몇 차례씩 걸쳐야 돼 그 굴 하나 실을 수 있는 데니까 뭐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런 뭐 크게 그래도 이제 사고 나고 뭐 입소문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은 아니어도 네. 더구나 뭐 지금은 더구나 북한에도 이제 핸드폰을 쓰면서 그런 것들은 빨리 전파되고 뭐하고. 예. 그러면은 그런 건 이제 수습을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가족들 입장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을 입 밖에 꺼내기도 하고 그러나요? 소문으로 돌죠. 소문으로 돌고 뭐 어차피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 짝에서도 사고 나면 기업소에서 이제 회관에다
이제 문화회관에다 이제 저걸 차리고 장을 달죠. 이제 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로자로 네. 거기 일하다 죽은 사람들 순직자로 이제 그 예우를 해줍니다. 이제 해주는데 뭐 그래도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보상이나 뭐 우리 뭐 보험 보상이나 뭐 물론 그게 사는 게 더 생명이 이제 구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 짝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거죠. 네. 그냥 명예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겠어요. 예.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 환경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건 뭐 보상 제도가 다른 거니까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은 내가 볼 때는 제가 놀라는 거는 북한하고 남한이 항상 비교할 때 북한은 한 152의 GDP 국가라 그래요. 남한은 뭐 12위라 그러고. 근데 재난 구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신속성 그리고 지휘 능력 이런 거 볼 때는 북한이 남한하고 많이 차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장비는 열등한데 많이 차이 안 나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152하고 12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초기에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직업의 윤리 면에서 되게 낙후한 모습을 보였고, 네. 또한 초기 대응이 북한보다 많이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북한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뭐 군을 투입할 건지, 뭐 어떤 행정기관을 동원할 건지 이게 딱딱 빨리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동원이 되는데 국가가 동원되는데 이번엔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가가 그걸 철저하게 딱 하겠다 그랬으면 주변 통제한 다음에 자기네 국가 역량을 총투입해야 되거든요. 제 판단으로. 근데 민간인들도 불러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또 못하게 하니까 또 반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화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민간인을 많이 막았거든요. 네. 예, 관에서.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그게 매뉴얼화, 사고 재난에 대한 매뉴얼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쪽 관련 분야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분들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으면 민관 합동으로 충분히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믿을까 해서 투입을 안 하는 거고. 민간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잘하는데 왜 투입 안 하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관 협조 관계가 그만큼 위기 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웬만한 공무원들보다 제가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신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평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러다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부에 반드시 유능한 사람만 있진 않아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저도 이제 북한 연구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소위 그쪽에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면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경쟁 자체가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국가에 소속되는 분들하고. 소위 말해서 뭐 국제연구기관에서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현장에 대선 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다른 쪽은 할 수 없지만 그 정부 기관들은, 유관 기관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잘 구축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유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 그런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서 자꾸 유언비어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그 국가 역량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통 국가 역량이라는 거는 위기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혹시 북한에 계실 때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군에서도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고 장비가 낙후한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첨단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고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게 남한의 소행이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사고 났을 때 이건 남한의 소행이다라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제 민간인에서는 그런 소리를 못 듣었고요. 이제 우리 연평도 사건 같은 거. 네. 예, 교전이 있었죠, 이제. 그렇죠. 교전. 네. 이제 북한에서는 다 이제 영웅 친구들을 다 줬는데, 전사한 사람들. 예, 그건 뭐 이제, 남한에서 먼저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뭐, 그 당시에 갱이 붕괴되거나 또는 뭐, 어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이건 남한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떠돌지는 않나요? 그건 뭐 이제, 네. 우리, 김연희 씨, 헬기 폭파 사건 때, 그때도 칼기. 예. 그때도 이제 남한에서 했다고 그랬죠, 이제 북한에서는. 저희는 뭐 김연희 씨가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거는 이제 안 했다 길죠, 이제. 안 했다. 북한은 안 했다고. 안 했다 길죠, 그냥 국제 테러. 예, 안 했다 길죠. 그러면 어쨌든 북한 내에서 저희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아마 제 판단으로는 70년대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절대적으로 조금 자기네가 체제 우위를 갖고 있었을 때는 어떤 무슨 사안들이 있을 때 흉흉한 소문이 돌 때는 남한이 했다고 돌은 적도 저도 몇 번 기억이 나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남한 소행으로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건 많이 못 봤고요. 소문으로 돌아 있었죠.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까 일단 그쪽 깔때기 같이 걸로 빠지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시는데 꼭 북한의 소행이라 그러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건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인 게 아마 지금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이고 분단 상황인 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북한에도 북한 인민을 위해서 그건 남한의 보통 국민들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보통 이웃 국가의 관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되겠죠. 근데 이제 분단으로 해서 이득 보는 세력들은 북한을 항상 빌미로 해서 자기네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예. 그런 모습들 보시면은 그런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어떤 심정이세요, 최성경 선생님은?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게 되면 진짜로 남조선 놈들이 저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그저 믿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네. 또 세계 뉴스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보지 못하거든요. 딱 단지 북한 방송밖에 들을 수 없게끔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그저 국가 방송으로 그렇게 나가면 진짜 미국 놈들이 나쁜 놈이다. 남조선 기래도 나쁜 놈이다. 남조선 놈들이 저런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만 인식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는 못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사실 이번에도 얼토당토않게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약경에 이번 사건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당황스러우시군요. 네. 좀 당황해요. 북한에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갔을 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이제 겸할 때는 저게 북한에서 한 행위라는 걸 뻔히 알지 않아요.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너무나도 대한민국 분들을 보기가 좀 안 돼 있고 너무 착잡한 일도 많고 정말로 북한이는 저런 나라였냐, 내가 살던 나라였지만 저런 정도로밖에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됐죠. 근데 남한 측의 발표를 딱 이건 북한 소행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 믿어지시던가요, 한 번에? 솔직히. 그런 믿음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지난 기간에 이제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에서 어떤 사건들이 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남한에 와서 이제 어떤 사건들도 있었다, 무슨 사건들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그런 행위들이 몇백 건씩 일어난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가 정말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건이 맞겠구나, 북한에서 한 사행이 맞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남한 사회에도 정권이 북한을 활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죠, 사실은. 많이 활용하지. 예. 그러니까
사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북한 이야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천안함을 북한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근거를 얘기해야 돼요. 증거와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증거로 발표된 것들이 아직도 남한 국민들 대부분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일본이라고 새겼던 거는 보통 과학자들은 동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보통 그게 5,000도 정도의 열이 난대요. 폭파할 때. 그러면 그 매직 글씨는 대부분 날아간다는 거예요. 연소가 돼서. 일반적인 게 몇천 도가 넘어가면. 근데 그거는 일본이라고 북한이 쏘서 거기다 보냈겠느냐. 이거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부는 항상 뭐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은 그래서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정부는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지금 외국에 있는 박사들도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남한 정부도 북한을 빌미로 해서 정치적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국민들이 실제를 갖다서 얘기해도 잘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했겠냐? 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은 서로 도발을 주고받으면서 정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북한이 도발했을 수 있고 때로는 남한이 먼저 도발을 유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만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 세월호 침몰 참사요. 이제 북한에도 워낙 이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같으면. 그렇죠. 예. 아마 이제 북한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스를 접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뭐 조선중앙방송이 이제 보도하는 거 보고 알겠죠. 이제 네. 큰 대형 사고가 남한에서 났다.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이제 그리고 물론 뭐 북한 방송이야 비난을 해서 하겠죠. 수습대 책임 미흡하다 하고 예? 한심하다 결국 이야기를 하겠죠.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어차피 그렇겠죠. 통제됐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아마 세월호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에서 4번 했어요. 네.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북한의 방송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뭐 북한에 우리가 총치의 가치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방송교류, 문화교류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인적교류도. 그리고 양쪽 걸 다 쳐다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네? 양쪽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 근데 이제 교류를 막으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났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열어놓으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북한 방송을 못 듣게 합니다. 남한에서.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북한 거를 남한에서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는 이제 자신을 갖고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북한을 막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참고가 되니까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남한에 넘어왔을 때 하나원이든 정부기관이든 역사교육 어떻게 받으시나요? 객관적으로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먼저 우리 이주명 선생님 제일 씩 웃으시는데. 예. 물론 뭐 특별하게 무슨 교육 받는 건 없고요. 그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이제 편리한 교육들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왔을 때는 6.25 전쟁 가지고 이제 대성공사다는 데서 네. 그 영화를 이제 6.25 전쟁 영화를 북한에서도 많이 봤지만 한국에서 6.25 전쟁 영화를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그때 좋았던 게 보고서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모르잖아요. 이제 와서 초미니까. 그렇죠. 아직 사회 나와 보질 않았는데 참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북한 같은 불명이 남쪽에서 했다고
교양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군대 때 이제 그 전쟁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좀 이야기를 북한에서 이제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그렇게 먼저 했다. 우리가 사실 먼저 내려간 거다. 북한에 북쪽에서 먼저 남침을 한 거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이야기가 있죠. 이제 미국에서 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와서 전쟁 다시 차라고 뭐하고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임박에 먼저 쳤다. 기리아드의 선해를 좋게 보겠으니까 먼저 쳤다 하고 이제 전쟁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군대 이제 교양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전쟁했던 거, 치열했던 거. 저는 이제 그 1211거지 있는 그 근방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했는데 그 1211거지 하면 이제 북한에서 6.25 전쟁에 이제 제일 치열하게 싸운 데입니다, 이제. 네. 예. 그래가지고 영웅도 나고 이제 이수복이라는 이제 어린 이제 18살 난 이제 청장년이 이제 영웅이 됐고 소년 군인이 또 거기서도 거기서는 소년은 아니었고요. 네. 예. 그 17살에 군대 나가니까 여기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소년은 아니고. 소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 19살에 죽었으니까. 그 이제 화구를 막았죠. 예. 기관총으로 쏘는 그걸 이제 맞고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했다고 해서 영웅칭을 받은 거죠, 이제.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분께서 이제 북한의 그 조선중앙가 내보낸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이 시점에서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거를 얘기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 분수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국민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한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위로를 표하는 정도가 맞습니다. 북한 수준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노동당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도 한번 못하는 조선중앙통신이 남한의 사고에 대해서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주시네요. 오늘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한 것들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만큼 교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것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방한이 기획돼 있으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핵실험은 북한이 지금 소형화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보통 4차, 5차까지 하면은 보통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한 5차까지를 봐요. 근데 북한이 3차까지 했으니까 한 2번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선택이라고 보고 한미의 선택이라고 보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으려면 북한을 핵 보유를 용인할지 아니 이 시점에서 멈추게 할지는 우리 선택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핵 무기화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한의 그 핵 실험이 빈말로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나는 육자회담으로 우리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북한이 좀 더 규모화되고 정교화되면 사실 북한도 쉽게 그걸 포기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자기네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가 그 핵에서 나오는 건데 그 체제 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그게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실제로 그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더라도 예전에 그 핵을 보유했을 때 핵을 포기하는 과정이 굉장한 비용을 받고 포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핵지휘국이라는 게 세계에 지금 한 5, 6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 나라가 각 핵을 가짐으로써 특권이 있거든요. 국제질서 속에서. 근데 그 특권을 포기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만약에 북한이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런 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빨리 육자회담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뭘지 그거를 좀 지금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 이주명 선생님 또 최성경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오늘 그 소감을 예,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예. 네, 오늘 이 방송에 나와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 소행에 대한 이야기, 또 뭐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북한에서 진짜 저지른 일이 맞냐, 그걸 어떻게 믿고 있냐 하는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상 저 경우는 뭐 어떻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 국민이 단합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짓지 못하는 이것이 참 안타깝고 좀 불만스럽고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시는 거죠. 예. 아, 우리 이주명 선생님은 지금 세 번째 출연이시라서요. 근데 오실 때마다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단간부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그 단간부에 대한 살짝 비꼬미. 예.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청취자분한테 답변을 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분 정도 답변을 드릴게요. 1분이 안 됩니다. 네, 어떡하죠? 10초만 드릴게요. 네, 10초만. 그 하나원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사회 이해교육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게 체계화된 균형 있는 비판과 긍정적인 부분을 골고루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청자들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덕의 묘양산 전망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